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대 투자 사기 혐의가 드러난 전청조 씨가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경찰이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서 배우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와 그가 운영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수사 향방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선은 전청조 씨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기 범행 모두 인정을 했고요. 투자 사기 피해 규모도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까지는 편취액이 총 1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사기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역시나 계속적으로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거로는 23명에 대해서 28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 8일에 남현희 씨와 2차 소환 조사에서 전청조 씨와 대질 신문도 이뤄졌는데 이날 조사에서 양측은 이제 남현희 씨의 범행 인지와 공모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지금 남현희 씨 사기 공범 의혹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6일에 그 남현희 씨에 대해서 첫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네. 어제 또 13시간에 걸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청조 씨와 이 대질도 이루어졌는데요. 남 씨의 경우에는 자신은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공범 의혹을 부인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전청조 씨 같은 경우는 남현희 씨가 지난 3월 이후부터 본인 정체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남현희 씨가 운영하고 있는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가 이 전 씨와 남 씨를 사기 11억의 피의자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요. 공범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그래서 어제도 이 학부모와 함께 대질 조사, 그러니까 3자가 대면하는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학부모는 이 투자를 권유하는 자리에 전 씨뿐만 아니라 남현희 씨도 참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범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다만 남현희 씨가 공범 의혹을 지금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전 씨와 남 씨가 서로 주고받은 핸드폰이라든지 대화 이력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이라든지 다른 주변인들 진술도 함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사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경찰 조사를 통해서 전청조 씨의 사기 공범이라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되게 된다면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런데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이 형태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건데요. 남현희 씨와 이 전청조 씨가 같이 사기를 공모를 해서 움직였을 때는 공동정범이 성립이 되고요. 이 경우에 만약에 전 씨와 남 씨가 함께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특경법이 적용이 되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공모를 해서 한 건 아니고 이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알면서 도와준 거 아니면 뭐 용인해 준 거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방조범이 성립이 되는데요. 방조범 같은 경우는 이 아까 말씀드린 이 특경법상 이 사기죄의 법정형에서 이 감경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남성에게 혼인빙자 사기로 고소당한 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전청조 씨가 지금 연루된 사건은 이제 남현희 씨와 연루되어서 지인들에게 투자 권유를 해서 사기 편취한 것뿐만 아니라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성에게 혼인을 빙자해서 사기 범죄를 저지른 행위도 있습니다. 전청조 씨는 이 수개월 전에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과 교제를 하면서 결혼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사건은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전 씨 같은 경우는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를 고소한 건이 있습니다. 사기와 사기 미수 그리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별개의 수사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허위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의 취지는 전 씨가 언론에 나와서 마치 남현희 씨가 자신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마치 공범인 것처럼 진술한 부분에 대한 명예훼손이거든요. 네. 그래서 별건이긴 하지만 이번에 전청조 씨가 검찰에 송치된 사건, 그 사건과 좀 연루가 되어 있어서 이 사건의 결과가 이 수사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전청조 남현희 사건으로 이제 혼인빙자 사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중매앱을 통해서 만난 남성 7명에게 30여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40대 여성이 구속이 된 사건도 있었거든요. 보니까 이 여성도 부유한 사업가다 이렇게 해서 접근
접근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전청조 씨랑도 비슷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수법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유사한데요. 네. 이번에 구속된 40대 여성 역시 온라인 앱을 통해서 만난 남성에게 자신의 이제 부유함을 과시를 하면서 금전을 빌린다라든지 아니면 투자를 권유를 해서 금전을 편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여러 개 사용하면서 본인의 부모님이라든지 지인을 사칭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심부름센터를 통해서 변호사 역할을 대행해주는 이 역할 대행도 알바를 사용했습니다. 네. 모두 전청조 씨가 여러 개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본 아버지인 거를 행세한다든지 아니면 기자 역할을 대행하는 알바를 사용한다든지 굉장히 수법이 비슷하죠. 또 하나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만나는 남성과 함께 가는 해외여행에 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걸 보여주면서 자신의 부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죠. 마치 네. 연인인 것처럼 해서 돈을 편취하는 범죄를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는데 대다수의 로맨스 스캠의 범죄 유형이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40대 여성이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을 저질러서 범행을 저지른 이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게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당연히 처벌 수위에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실형을 선고받고 이 네. 형 집행을 종료한 시기에 따라서 누범으로 가중 처벌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전과도 있고 이 여성 같은 경우는 5명의 남성을 동시에 만나면서 이런 사기 범행을 저질렀거든요. 그러면 상습성이 있다라고 판단될 여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상습성이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중 처벌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쨌든 피해자가 다수이다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처벌이 솜방망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 중에서 네. 지금 지속적으로 항상 지적을 받는 것 중에서 경제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라는 입장인데요. 사실 경제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 본인에 대해서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든지 주변의 지인까지 모두 피해를 입는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주는 중범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뭐 초범인 경우는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아까 뭐 전청조 씨 사건만 봐도 이 피해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사실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에 법정형으로 따지면 최대 50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범죄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실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뭐 몇백억이나 몇십억이 되지 않는 이상은 뭐 5년 미만, 6년 미만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사기 범행 같은 경우는 상습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형을 짧게 살고 나와도 다시 재범을 일으킬 그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요즘에 뭐 소개팅이나 뭐 결혼 중매 앱을 통해서 이성을 만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종 사기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개인의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까 제가 로맨스 스캠 말씀도 드렸는데요. 네. 근데 사실 사람을 뭐 순수하게 믿고 한다라는 게 인간적으로 잘못된 행동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이 법적인 분쟁이라든지 법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자세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온라인에서 맺어지는 관계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알게 된 지인보다 상대방의 정보에 대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꾸며낼 수도 있고 충분히 거짓으로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이라고 했을 때는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한다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알게 된 기간에 비해서 상대방이 과도한 선물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과도한 이 호의를 베푼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의심해보는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약 사건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경찰은 마약 제공 혐의로 현직 의사 그리고 병원을 압수수색했거든요. 어떻게 좀 증거 자료가 나왔습니까? 네, 어제 그 이선균 씨에게 이 마약을 제공했던 실장에게 네. 이 마약을 제공했던 현직 의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그래서 경찰은 이 병원에서 마약을 처방한 의료 기록을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료 기록 자체만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처방 이력이 마약과 관련되었다, 그러니까 뭐 불법 처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네. 그 의료 기록 중에서는 의료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합당한 처방을 한 이력도 있을 거고 그 중에는 또 뭐 대리 처방이라든지 불법
처방이라든지 과다 처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 압수한 의료 기록을 좀 분석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A 씨가 운영 중인 병원 올해 이 프로포폴을 지나치게 처방한 사례가 많아서 보건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좀 폭넓게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 A 씨 같은 경우는 본인도 과거에 그 네. 대마 소지로 입건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전달했다거나 아니면 불법 처방했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유아인 씨 사건만 보더라도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이력이 10리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과다 처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병원 같은 경우는 과다 처방으로 경고를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과다 처방을 했고 네. 어떠한 방식으로 과다 처방을 했는지 좀 밝혀져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마약 투약 혐의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는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와 관련해서 이선균 씨에 대한 수사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뭐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네, 지금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간이 시약 검사나 네. 모발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 음성이 나왔다라는 거는 마약을 만약에 투약을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마약을 어떤 투약을 했는지 그 종류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 실장을 통해 전달했던 이 의사의 진술이라든지 의사의 의료 기록을 통해서 어떠한 마약을 투약했고 언제 얼만큼 이 전달했는지가 좀 밝혀질 것 같은데 네. 근데 다만 중간에 이 의사가 이성균 씨에게 직접 마약을 전달한 게 아니라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 의사도 이성균 씨의 존재 자체를 알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의 진술이 뭐 혐의를 밝히는 데서 주요할 것 같지만 네. 이 의사의 진술만으로는 밝혀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추가적인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최근 4년간 폐업한 의료기관들이 보유했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 개가 공적 감시망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뭐 당국의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뭐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냥 마약 범죄가 지금 네. 끊이질 않고 있는데 해외에서 이제 밀반입되는 마약 같은 경우는 막기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마약류 의약품 자체가 관리 소홀로 제대로 감시되지 못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당국의 직무유기라고 봐도 좀 될 것 같고요. 식약처에 보고되어야 되는 174만 개의 마약류 의약품이 지금 폐기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시중에 불법 유통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되는 식약처가 손을 놓고 있었다라는 거는 이런 우리나라의 마약 범죄가 늘어나는 데 있어서 당국의 직무유기가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번 사건도 그렇고 의료기관이 마약 유통에 온상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뭐 시중에는 뭐 성형외과라든지 네. 피부과라든지 이런 시술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과다 투약이라고 해서 병원이 적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 지도나 행정 처분이 나가는 거는 의사 개인이 아니라 병원에 이 행정 지도나 행정 처분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 하는 경우에는 어떤 의사 같은 경우는 행정 처분이나 행정 지도를 받고 병원을 폐업하고 또다시 몇 개월 뒤에 병원을 개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제대로 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인 자체에 대한 좀 관리 감독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조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